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담당 PD 김우성입니다. 휴가를 간 이동형 작가를 대신해 오늘까지만 저와 함께 하시죠. 코로나 위기 상황조차 베일에 쌓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분산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여정이 이제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 결정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권한을 이양한 거다. 네, 단일하고 강력한 중앙집중형 통치 체제로 알고 있던 북한이 왜 권한을 위임했을까요? 관련 내용 김종대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세계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최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인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선 상황, 국민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혼선을 주거나 정부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또 정치권은 날선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형 작가의 휴가를 맞아 반갑게 돌아온 최강변기에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위기, 다시 한번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서 그간 주장해온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속도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시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결해서 재난지원금 이야기 풀어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에 문화예술계 고통이 큽니다. 영화계도 타격이 큰데요. 지난번에 소개한 적 있는 들꽃영화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부터 티켓 선물 드리고 있죠.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연일 코로나19 관련 뉴스 굉장히 뜨겁습니다. 빅데이터 관점에서 어떤 현상인지 이경락 소장과 함께도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이동형 작가 휴가를 떠난 뉴스 정면 승부. 오늘까지만 저 김우성 PD가 열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요. 아크릴판을 설치해서 저희가 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정원이 밝힌 북한 내 권력 변화, 핵심은 권력 분산입니다. 1인 지배 체제인 북한에서 위임 통치 결정, 상당히 이례적이죠. 국정원의 분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분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식선에서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분산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이게 잘못된 용어로 인해 가지고 초래된 혼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이제 외교 안보, 또 경제, 보건, 방역, 총체적 난국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걸 다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 네. 또 성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침체돼 있을 때, 해당 분야의 돌격대들이 뜨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는 김여정, 또 경제는 박봉주, 네. 또 군사는 최병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의 지도자 주의를 에워싸는 동심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그 일종의 어떤 돌격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키아벨리즘 식의 어떤 통치를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이걸 무슨 위임 통치라는 말을 써버리는 바람에 네. 뭐 권력에 무슨 어떤 그 대리인이 생긴 것처럼 네. 또 다른 어떤 실세 그룹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매우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저기 한국의 한 정치학회 토론회가 열려가지고 교수들이 많이 모였는데 온통 이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 내용을 보니까 별게 아닌데 이상한 용어를 써가지고 앞으로 용어 그 선택에 정부가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다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위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건강 이상설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바탕 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더 체계화된 뭐 보통의 국가들처럼 각 분야를 나눠서 가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여정 부위원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2인자로 등극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벌써 2인자의 어떤 그 캐릭터가 지난번 그 개성에서 연락사무소 폭파할 당시부터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습제도를 터부시하던 북한마저도 이제는 백두혈통에 의한 나라라고 정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엘리트 그룹에서도 김여정의 존재는 특히 대미 관계, 대남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오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거 이렇게 지척에서 뭐 멸사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심기경호까지도 하는 이런 어떤 그 폭넓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인물인 건 뭐 우리가 틀림없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단서는 그럼 김 여장이 후계자냐? 뭐 어떤 그 권력 2인자로 이렇게 합법화되고 종국에 가서는 후계자냐? 이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네, 후계구도 논의에서는 아니다.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이 하노이 역에서 잠시 노출됐던 두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는데, 자, 국정원은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한 사람이 다 집중해서 결정하지 않아도 이를테면 김정은 체제에는 문제가 없다. 내부적으로 무언가 동요될 일은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 자신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 자신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변 당의 일꾼들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해가 되고 앞뒤가 맞아요. 근데 거기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어제 아마 전문가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많은 이 당의 일꾼들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 다 하라고 일종의 격려하는 어떤 그 독려하는 그런 그 급박한 민생 행보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책임 부여라는 측면이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조금 어떤 권력 구조, 지도 체제 변화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라고 그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을 바라보던 오래된 시각으로 다시 북한을 보면 뭐 어제 뉴스 혹은 용어의 혼선이 그런 식의 해석을 나눠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좀 그럼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치 스트레스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 통치 스트레스가 뭔가 의아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주관적이고 비과학적인 설명이다. 저는 그 국정원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통치 스트레스라는 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더 크실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비상사태, 또 뭐 이 방역이 지금 막 무너질 판에 뭐 우리는 통치 스트레스 없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무슨 저기 지도 체제 변화.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그 발상이 놀랍습니다. 북한이 통치 스트레스가 심한 건 사실인데 그 이유는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굉장히 우울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김정은이 부각됐어요.
그때부터 상실감, 어떤 그 우울함, 그러면서 어떤 개탄스러워하고 아쉬워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네. 이런 모습이 수시로 노출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미 외교도 협상도 안 되는 판에 코로나 방역해야죠. 대홍수로 지금 북한의 어떤 농경지 침수되고 또 뭐 산업이 돌아갑니까? 경제 제재에다가 뭐 이건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커지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들의 이 고통이 가슴 아프다. 네. 그러면서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성문도 막 쓰고 지금 난리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새로 뭘 돌파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를 해야지. 네. 아니 그 김정은 개인이 통치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즘 골치가 아파서 그래서 뭐 좀 통치 스타일을 바꾼다. 이것처럼 주관적인 어떤 설명이 또 있을까 싶어요. 네. 자, 그것보다는 그 이면에 네. 북한식 전략이 무언가 그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좀 올바른 자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위임 통치라든가 통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용어의 혼선은 조금 걷어내고 봐야 한다. 좀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간의 잘못, 성과가 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부분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보관이 있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네. 무언가 지금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준엄한 선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원래 김정은 위원장 보관은 미국하고 통큰 협상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경제개발로 길로 나가겠다 이런 게 이제 집권 초부터 구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경제 제재는 아주 촘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대형 재난이 닥쳤단 말이죠. 네. 바로 이번에 25년 만에 대홍수입니다. 네네. 그런데 외부의 지원 없이 이것도 자력으로 극복하겠다. 네네. 이거는 이전에도 뭐 경제 제재하에서 네. 우리가 뭐 돌파하겠다는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걸 여러 번 다그치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일관된 메시지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어떤 실패라는 거를 확실하게 그냥 자인을 해버리고 네. 아예 이제부터는 비상국가, 어떤 비상한 사태에서의 어떤 주민동원이라는 이런 네. 과업으로 그냥 내쳐 나가자. 말하자면 평양 닥치기로 돌파하자 이 얘기거든요. 고난의 행군 뭐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근데 고난의 행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뭐 아사자가 300만에 달하는 네네. 어떤 엄청난 위기였는데 지금은 장마당도 활성화돼 있고 또 북한 경제가 상당히 보면은 이제 조금 자급자족형 또는 기업형 경제 관리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대한 어떤 버퍼존, 즉 좀 이렇게 완충구역은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갖췄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지 공급이 딸릴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적인 메시지를 더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어떤 통치 스타일, 즉 이건 어떤 북한식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 자, 뭐 지금 대미 관계라든지 뭐 스웨덴 대사관의 철수 얘기도 보도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대미 분야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하노이 이후에 외무성이 좀 약해지면서 통전부가 부상하고 이런 상황인데 북미 북남 관계, 남북 관계 뭐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어떤 새로운 승부처를 모색하는 건 저는 미국 대선 전후라고 봅니다. 네. 이때까지 어떤 북한이 나름대로 힘을 비축했다가 더 한번 통 크게 협상의 판을 벌릴 수 있는 모종의 전략적 구상은 있는 것 같고 네. 그것이 미국과의 탐색전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무 협상까지는 예상해 볼 만하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이런 장기 지구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진지전의 양상으로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한편으로 준비하면서 네. 미국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이런 어떤 강화 외교 형태로 올해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8차 내년 1월 8차 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한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미국 대선이 사실은 굉장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 속에서 좀 장기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는 또 아마 대규모로 결산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죠. 네. 이런 걸 이제 자주 한다는 것도 사실 정상화 과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놓고 평가를 해보자. 이거 옛날에 없었거든요. 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당대회가 뭐 10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였는데, 네. 이제 매년 열린다. 그럼 당연히 당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이 있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미세하지만 일견, 나름대로 어떤 조금 객관화, 정상화, 이런 어떤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핵무기는 60여 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1년에 6기씩 생산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 핵 문제도 결국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핵에 관한 뭐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7년에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내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기조 하에서 어떤 미국과 어떤 한반도 비핵화 군축에 대한 협상에 미국이 나설 걸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비핵화는 맨 나중의 네. 과정이고 우선 안전보장부터 먼저 받는 네. 이런 어떤 기존의 전략을 계속 구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예, 내부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전략을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변화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달라. 이런 해석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동영 작가가 휴가를 떠난 동안 저에게 있는 비밀 병기, 바로 최강 병기입니다. 최강 기자와 최강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강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이에 뭔가 있죠. 네. 네, 어제도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최강 병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박정호 기자도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2시간 동안 해보니까 그 콜센터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일하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아크릴판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지 않은데 언론계나 법조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취재기자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취재기자들은 전부 다 일단 현장에서 일단 뭐 경계령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고. 네.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CBS 같은 경우에는 정규방송이 셧다운이 모두 됐죠. 셧다운이 됐죠. 네. 그리고 여기 상암동에 있는 SBS 사옥도 지금 폐쇄 조치됐고요. 네. YTN 바로 옆 건물인데. 예. 네, 어제 그렇습니다. EBS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네. 했고 KBS 드라마 출연진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뭐 제가 몸담고 있는 시사저널도 이미 뭐 재택근무 내지는 자율 출퇴근으로 그냥 대체를 하는 걸로 네. 이미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데 사실 뭐 법조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도 일단 오늘만 해도 뭐 사랑제일교회 이슈 같은 거 있으면 현장을 취재를 가야 가야죠. 되잖아요. 네. 늘 조심을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하죠. 저희도 굉장히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계속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직업, 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요 전주지법에서는 판사가 확진이 됐어요. 지금 예. 법조계도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사람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누가 오실 때도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체온 측정하고 예. 손소독 먼저 하고 그리고 네. 입장하시고 그다음에 그 상담실에서 상담 후에는 상담실 내부도 이렇게 소독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는 어제 오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뭐 몇 위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형 로펌에서 이쪽 대형 로펌에서 저쪽 대형 로펌으로 이직을 하신 변호사님이 네.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사를 했는데 양쪽이 다 지금 아이고.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쪽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오늘 뭐 재난 문자도 오는데요. 예, 예. 누구누구 이렇게 오지 않고 아예 숫자로 옵니다. 예. 14명, 12명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법인에서 하는 재판은 연기됐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안 왔는데 이렇게 네. 되면 이전에도 한참 코로나 유행한다고 했을 때 신천지발 코로나 예. 사태 때 재판이 무더기로 연기가 네.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혹시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런 일들이 또 무더기로 연기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에게 필수적인 기능들입니다. 법,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까지 멈추고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다들 방역에 신경 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지금 이만저만 국민들이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님? 예, 코로나 상황 뭐 아시겠지만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4명 늘어났습니다. 누적 16,670명인데요. 이게 지금 급증 추세거든요. 지난 14일부터 일별로 보면 14일 날 103명이 증가를 했는데 166명, 279명, 뭐 197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네. 이제 오늘 0시 기준으로 324명, 3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단 8일 동안 지금 1,900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로 이제 이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잠복기를 감안하면 실제로 다음 주의 상황까지 봐야 이제 더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미 300명을 넘은 것 자체가 3월 8일 이후 최다 수치거든요. 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고령자가 많아요. 예, 고령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3,415명을 검사했는데 이 중에 739명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확진자 비율이 20%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령자분들이 거기도 많이 있는 걸로 봤을 그렇죠. 때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자, 이런 가운데 방역에 가장 협조를 해야 될 지금 확진자 비율이 20%나 되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협조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중앙 일간지에 광고까지 싣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 대해서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쪽에서 무슨 강금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현행범 체포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현행범 체포 내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엄정한 법 집행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예.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아무 번호나 그냥 써서 내서 그렇죠. 엉뚱한 분이 전화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그다음에 경찰들도 당일날 8.15 집회 때 나갔던 경찰들도 이미 확진자가 4명 네, 나온 상태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일반법, 형법상의 감염병 예방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에도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말하자면 상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해죄도 가능하다. 네. 상해라는 게 우리는 상해라고 그러면 어디서 맞아서 피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거든요. 네. 말하자면 우물에다 독을 푼다든지 네네. 또는 이전에 판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네. 일부러 밀접 접촉을 한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도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본인들은 병에 안 걸린다. 내지는 너도 한번 걸려봐라. 네. 라고 하는 게 적극적 고의가 있느냐 여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미필적 고의 즉 야 병에 걸려도 상관없어 병에 걸려도 니들 나는 그 정도는 감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내지는 상해 미수의 혐의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훨씬 더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감염병법 위반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얼마 이하의 벌금 이 정도지만 실제로 한번 걸려봐라라고 하는 식으로 보건소 직원을 껴안았다든지 경찰들에게 8.15 집회에 나온 경찰들에게 침을 뱉는다든지 네네. 이런 정도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특히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사실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어제 관련 유튜버, 해당 집단에 소속된 유튜버가 성추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예. 일단 전광훈 목사가 확진이 된 직후에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내지는 살인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잘못돼서 목숨 잃을 경우까지는. 이미 그리고 그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한 거에서도 상해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광복절 집회에서도 지금 여러 명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지역적인 다른 이슈긴 하지만 뭐 성추행이 발생하다든지 폭행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접촉을 하려고 막 접촉을 하려고 침을 뱉는다든지 네. 뭐 경찰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포천에서는 신도 부부가 뭐 검사를 받기 싫다고 뭐 경찰관에게 뭐 침을 뱉고 뭐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보건소 직원에게 보건소 직원에겠죠. 했었고 그다음에 뭐 병원을 탈출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탈출해서 25시간 동안 커피숍에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면은 이제 보통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어떤 전염성이라든지 위험한 물질들이 유포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지금 광범위하고 만약에 이게 조직적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법적인 이슈도 달리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적어도 또는 사실은 그 신자들이나 그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나 또는 그 집회에 왔던 분들이 보인 태도는 첫 번째는 나는 안 걸린다. 네. 그다음에 나는 걸려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치료받을 수 있다. 네. 니들도 한번 걸려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단, 침을 뱉거나 껴안거나 접촉을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집회를 사실은 이전에 그 집단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 그 신자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뭐 집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집회를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은 강제 집행 교회가 이제 철거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보상금 더 달라. 그것도 뭐 500억 이상을 더 달라라고 하면서 강제 집행을 막았단 말이죠.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여 있으면서 이미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원 그리고 7일부터 13일까지 방문한 사람 등 총 4,053명은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전혀 이행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임을 주도했던 같이 집단 합숙하거나 이렇게 주도했던 분들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진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들 정도예요. 지금 가짜 뉴스들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조직적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정광훈 목사 본인도 사실상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오늘 입장을 냈는데 무슨 감염 테러를 시도한다는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오늘 또 했어요. 그런 것들이 주장이 나왔을 때 저는 통상적으로 그 발언 혹은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언론이 그렇게 또 노출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보면 또 이렇게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이 막 보도가 되면서 또 그걸 믿고 싶은 분들한테는 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어처구니는 없죠. 사실 받아들인 저희 기자 입장에서도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 지금 현 상황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차라리 신천지가 더 관리가 편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재평가설이 나올 정도예요. 총회장이 엎드려 사과도 하면서 협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었죠. 신천지라는 곳은 이제 좀 폐쇄성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명단이 관리되던 게 있었던 걸 안 내놨을 뿐이지 강제 집행을 통해 좀 명단을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명단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제출한 명단도 불확실하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또 이 변호인단이나 정광훈 목사 본인은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방역 공안 정국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집행에 좀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니까 신천지보다 이건 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 또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정부가 그래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월권이다. 그렇게까지 강력한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느냐라는 또 지적들도 등장했다고 봐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저는 안 하면 국민들한테 직무유기다라는 얘기를 이 정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오늘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아마 오늘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정도로 엄하게 대처하겠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국민들은 직무유기한다. 정부는 뭐 하냐. 이런 얘기 나왔을 겁니다. 당연한 저는 수순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는 자신들이 8.15 집회를 개최했던 분들, 그때 연단에 올라갔던 분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정말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네. 자, 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두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책임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재판부 시위 허가한 이 판사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큽니다.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아니 과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허가한 건가? 상황이 엄중하고 정부도 연휴 굉장히 집중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말이 많아요. 먼저 신 변호사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네네. 저는 집회와 시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이렇게 표현의 자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받아야 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이것이 잣대가 이중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8.15 집회를 허용을 했던 박형순 서울 행정법원 판사가 이전에 2020년 6월 달에는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집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할 경우 역학조사 및 방역이 매우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여기 혹시 확진자가 나오면 이 역학조사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맞습니다. 했더니 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네. 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의료 역량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를 넘어선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매우 어렵죠. 어렵네요. 어렵죠. 굉장히 꼬아놨는데 하여튼간에 역학조사에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그런 자료는 없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노조가 개최하려고 했던 집회에 역학조사 및 방역이 매우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그걸 불허했던 분이 여기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의료 역량이 뭐 사회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일 거다라는 이유로 허가를 했단 말이죠. 이중잣대다. 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이 집회에 대해서는 8.15 집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 거죠. 이 부분이 참 논쟁이 돼요. 어떤 것들은 허가하고 안 했으면 뭐 아예 다 안 하고 아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죠. 이제 거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갔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6월 집회는 허락하지 않았으면서 왜 이번 집회는 허락을 해가지고 이런 시국에 만드는데 일조를 했느냐라는 질타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 이제 방송 대기하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변호사님께 여쭤봤었는데 이제 행정법원이 오늘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해명을 좀 내놨어요. 내놨는데 6월 집회의 경우에는 그 집회 자체가 아니라 구청에서 제정한 집회 금지 고시 자체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집행정지를 구했다. 따라서 위 고시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는 모든 단체에게 집행정지의 효력이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종로구청이 당시 집회 불허를 했는데 집회를 불허합니다라고 한 고시가 효력이 있냐 없냐를 다퉜기 때문에 6월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 고시의 효력을 인정해 줬던 거다. 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아나 이제 노조 집회가 못 열리게 된 거다라는 취지인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가 불허된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요. 말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이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이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시 자체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고시라는 거는 그 집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한 집회를 신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집회를 신청하는 신고한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보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집회를 불허한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보편성이 왜 이번 8.15 집회에는 적용이 안 됐느냐. 오히려 지금 그 해명이 왜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될게 이번에는 그럼 어떤 특수성이 있었길래 그 적용이 배제됐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말이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여튼 보편성이 적용되지 않은 특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그때는 노조고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 등 극우 보수들이 한 거다라고
라고 하는 차이 말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허가를 하면서 신고 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신고 내용은 일파만파라는 데서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100명. 네. 그다음에 4.15 국토본 민경욱 전 의원이 집회한 을지로 입구는 약 2,000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7군데에서 한 건 또 다 불허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7군데에서 불허된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갖고 한 2만 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판사님께서 그 광화문에서 소위 태극기 부대들이 어떻게 집회를 해왔는지를 한 번이라도 유튜브나 동영상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신고 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다 하이브리드 다 이렇게 섞여서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거를 광화문 집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서초동에 앉아 계신 이 판사님, 거기는 양재동에 계시는구나. 행정법원이니까 계신 이 판사님만 모르는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회를 해보자면, 굉장히 선회를 해보자면, 이 판사님께서는 100명 집회를 신청한 일파만파라는 이 단체만 허락했으니 100명만 올 거야. 이 단체의 깃발을 든 분들만 거기서 집회를 할 것이고 그 정도면 통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선회를 한다 해도 현장의 상황을 너무 모르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조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79대의 버스가 전국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명할지 재판부 다음 해명을 기다려보겠고요. 통합당도 지금 난데없는 선긋기 논쟁이 센데 홍문표 의원이 사실은 현역으로서 갇혔다라고 보도가 됐다가 본인이 적극 반박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사람들 와서 잠시 가서 격려하고 몇 명 만나고 금방 떴다. 내가 왜 거기 참석했느냐라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빨리 이거 지금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차명진 전 의원도 확진이 됐고 거기에 민경욱 전 의원 참석했죠. 이현주 전 의원 참석했죠.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도 참석했다 안 했다 설랑설레 말이 많은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기독교계하고 좀 선을 그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들은 진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아직 정말 명확한 메시지는 또 안 나오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지도부의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이들과의 선을 긋고 거야 되는데,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간 분들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럼 또 무릅쓰고 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선긋기 정부가 방역준칙 스스로 허물다 코로나 다시 번창했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고 또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모르겠지만 미래통합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왜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으셨나요? 그거는 옛날 한옛날 민자당 시절, 민정당 시절 얘기인데 같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선긋기를 분명히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은 달라요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국민들이 그거를 믿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행정과 관련된 분들의 선제적 조사. 내지는 거기 김진태 전 의원이나 민경욱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지금 당협위원장이시거든요. 당협위원장 이 아스팔트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행동을 한 분들에 대해서 당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다음에 하나 더 만약 본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나 재보궐선거나 또는 당대표 선거가 있을 때 실제로 아스팔트 우파들 이번에 8.15 집회에 나갔던 이분들과 분명히 선을 긋는 지도부를 만들 수 있을 거냐 또는 후보를 만들 수 있을 거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말에 그치는 거죠. 계속 행동으로 보여진다라는 메시지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보도가 안 돼서 저희 채널에서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데 뉴스타파 보도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다루다 말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시절 얘기죠. 언론사 사주와 역술가까지 대동했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회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당시 이제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발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에 배당된 날
이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그 도대동안 역술가와 함께 신사동에 있는 인사동에 있는 한 지인의 술집에서 이제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네. 뭐 일단 뉴스타파가 보도한 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범삼성과의 관계자인데다가 당시 쟁송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이 또 고발된 날 그렇게 수사 담당자가 수사와 관계된 수사를 받는 것과 관계된 인물을 이렇게 만나는 게 적절하냐라는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역술가를 동원한 것은 또 무엇이냐 뭐 이런 의문을 던진 거죠. 변호사님 어떻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홍석현 씨만 만난 게 아니라 연속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쭉 만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방상훈 사장 만났을 때 이 양반이 뭐 꿈이 그냥 검찰총장만 뭐 중앙지검장만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홍석현 씨는 됐죠. 역술인을 같이 대동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씨는 무엇을 꿈꾸면서 언론사 사주들을 연속해서 만났는가 그리고 지금의 행동은 또 어떠한가를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 만났는가 답변 궁금해집니다. 역시 최강시사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영 작가의 휴가로 김우성 PD 제가 잠시 대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동영 작가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환영 메시지도 나왔죠. 2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 지급으로 하자며 벌써 구체적 방식까지 제시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정치는 부엌이다,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위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불이 꺼진 줄 알았는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재난지원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확산세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적 피해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살아나는가 했던 경기가 찬물을 붓듯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이제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도산에 처해 있는데요. 하루빨리 정부가 재난지원소득,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혜에 대한 추경, 4차 추경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 될까? 이런 또 우려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늘 이런 문제에 따라붙는 게 재정 건정성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불이 나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적정한 물의 량을 계산하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네. 불이 난 상황에 향해서 있는 모든 물을 부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과 집을 지키는 게 소방관의 역할이고요. 네. 재정이란 것도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메꾸어 내는 것이 재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난기본소득, 2차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할지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규모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12조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임금 삭감, 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1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월급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회사 자체가, 가게 자체가 망하기 직전인 상황과 너무나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9월부터 12월간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드리고요. 이러면 한 2조 6천억 원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20년 본 예산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이 약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럼 합하면 4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네네. 나머지 금액은 지금 3차, 2차 추경 중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35조나 되는 3차 추경을 7월 6일 날 통과시켰는데요. 많은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35조나 되는 돈을 7개월 동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억지로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다보다는 빨리 항목 조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5월 달에 느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한 이미 효과가 증명된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마련하면 속도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고통분담의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35조 3천억에 해당하는 경기회복 고용안전망 창출의 확충에 이 3차 추경의 일부도 빨리 지금 이 급한 불을 끄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도 오늘은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꾸 반복하지만 지금 불이 꺼진 줄 알은 불이 다시 타고 있습니다. 네. 불을 본 사람은 바로 불을 끄는 것이 의무이고요. 네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70%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 논쟁하느라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예산을 마련하고 가장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의 가장 큰 장점이 집행이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빨리 활용해서 지금 다시 얼어붙고 있는 경제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제적 약자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70% 지금 논란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지금 나온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또 같은 입장입니다. 앞서 제가 사실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얘기했던 게 정치적인 공방이나 수사로 많이 쓰여서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워낙 이 분야 전문가시고 또 세계은행에도 계셨습니다만 이 40%라는 재정 건전성 부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부분을 지켜야 하는가. 국제기구에서는 한 60% 수준까지도 안전하게 본다라는 대통령 말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될까요? 한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가한 얘기다. 네. 한가한 주장이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권 저를 비롯해서 부끄럽지만 네. 정치권과 공무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들의 월급이 1도 줄지 않았습니다. 네.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상태라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오늘 내일 하는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런 논리가 정말 긴장감 없는 논의 밖에 안 됩니다. 네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네. 집이 다 탄 뒤에 도대체 물을 아껴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계속 이 시점과 타이밍, 이미 불이 나고 있는데 물 아끼는 것보다는 지금 불 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한 지급에는 만약에 정치권이나 기재부가 동의한다고 해도 전 국민 대상이냐 혹은 좀 선별해서 70%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100%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70%든 60%든 80%든 기준을 정하면 네. 이 기준이 소득 기준이냐 자산 기준이냐 놓고 하세월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네네. 고소득층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시고요. 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내 돈 빼줘서 저 사람들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 사회에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 저항을 네. 설득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의 성질에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국민은 주고 어떤 국민은 주지 않겠다라고 편을 가르는 순간 이것은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자, 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 여러 가지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논의들 1차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경기도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해왔고요. 골목경제도 살아났다라는 여러 기사와 또 자료들도 나온 상황인데 이참에 기본소득 논의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기본소득을 쿠션이라고 비유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와 함께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회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환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속한 정당의 이름도 시대 전환이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로 시대는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 전환이 가져다 오는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공공직, 정규직 사람들은 월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전환을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네네. 일용직 노동자, 매일의 매출에 자신의 생계가 걸려있는 분은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방법이 없고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제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는커녕 정말 한 하늘 아래 두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쿠션을 가짐으로써 그나마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숙제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드릴 수 있다는 신호로서 저는 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네. 자꾸 이 기본소득 자체를 어떤 복지적인 수혜, 이렇게 베푸는 정책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수 효과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경제에도 지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 고용안전, 고용보험을 확대했다는 정책이 만약에 집행됐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1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 주는 그런 즉시적인 효과, 네네. 그리고 시장과 정서적인 효과들이 증명이 된 것이고요. 네네. 또 저는 이것은 기본소득을 향한 논의의 차원에 있어서는 벽에 아주 분명한 금을 그었다. 이 댐은 곧 무너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시대적 변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불 끈다는 비유도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의제, 시대의 전환이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점을 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론을 들고 나왔던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 같긴 한데 이 아젠다 뺏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선점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요. 네네. 저희는 작은 배다 보니까 큰 배에서 고동소리를 울리면 저희 소리가 파묻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제 있었던 통합당 정책 토론회라고 할까요? 네네. 거기서 보여줬던 약간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 네. 저는 이건 기본소득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위 50%의 국민들에게만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보편적이지 않고요. 네.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복지를 정리하고 네. 이거에서 남는 재원으로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의 복지, 턱없이 부족한 복지 수준을 늘리는 복지는 아닙니다. 네. 어찌 보면 매우 보수적이고 어쩌면 매우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미래통합당과 이 의견을 내신 윤희식 의원님과 한번 1대1로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과연 기본소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데 그럼 그 디테일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본질,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의원님과 미래통합당이 좀 기본소득 얘기를 이끌어가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그때 한번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시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재택근무가 전환된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또 식당 주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식당에 연계되어 있는 또 식자재를 대거나 배달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계에도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영화계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이미 입었고요. 공연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조차 없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들꽃 영화제도 지금 무산이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들꽃 영화제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죠. 오동진 영화평론가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영화 티켓을 구매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다고요?
남거든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지금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저희가 선별해서 드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다고 하시면. 들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엊그저께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 지금 티켓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아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티켓을 제가 좀 사서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막상 제가 막 그걸 홍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국에 극장에 막 오시라고 하는 것도 좀 어렵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촌의 아트하우스 모모라는 곳인데요. 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의자들을 실제로 녹군으로 다 묶어놨어요. 못 앉게 띄우게 만들어놨군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시면 50명 들어가실까 말까. 근데 저희가 보통 20명 정도. 10명이 넘어가면 저희가 티켓 부스에서 박스 오피스에서 일단 조정을 좀 하고요. 넘지 않게끔. 가능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관객들만 모시는 걸로 저희가 좀 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청에서도 나오셔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보고 이 상태로면 잘 진행하시라 이렇게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지금 방역 3단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방역 3단계 나오면 이제 뭐 행정적으로는 어쨌든 그 영화관들은 일단 휴관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녁 이후로 일단 마음은 비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기 때문에 관객들의 안전이 문제고 저희가 굉장히 제가 이거 3달 준비했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불길이 그러니까요. 불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상반기에 들꽃 영화상이라는 걸 해서 한국의 인디펜던트 영화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데 제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들 영화들을 올바르게 유통시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기성 영화 평론가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전국 순회 상영회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극장 하나에 걸려서 금방 없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영화관을 좀 순회하자. 돌면서 전국을 서울에 몇 군데 뭐 광주, 대전, 부산 이렇게 돌면서 강릉까지 그래서 8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달의 기간을 잡고 판을 짰어요. 그래서 극장들하고 다 섭외를 하고 그 일정 맞추고 뭐 이런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맞춰서 했는데 8월 15일에 이런 일이 터질 줄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영화계가 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관을 다녔을 때 여러분들 이제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종로 3가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서 서울극장 단성사 피카디리 이렇게 있었거든요. 단성사는 안타깝게도 없어졌어요. 서울극장 아직 살아있고 피카디리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됐죠. 근데 아직도 피카디리라는 이름을 쓰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피카디리가 문을 닫았었어요. 한동안. 제가 그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에게 아주 고전적인 극장 하면 피카디리였어요.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6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피카디리가 문을 닫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탄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피카디리가 간신히 다시 문을 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또다시 휴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되면 극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 극장 영화를 배급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 다 연결되어 있고 방역 3단계로 가면 뭐 200만인가 400만의 실업자가 양산된 거죠. 그중에 상당수가 이제 영화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참 60년 영화 인생입니다. 오동진 평론가의 영화 인생에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도 겪고 계실 텐데요. 들꽃영화제 아직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영회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들꽃영화제라고 괄호치고 글자 넣으시면요. 저희 제작진이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저도 사실 이렇게 영화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봤거든요. 이제 신촌에 아트하우스 모모에 봤던 영화들도 많고요. 뭐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런 영화 사실 보고 굉장히 뭉클하고 울었던 영화인데 대단히 좋은 작품들이 재미있다고 울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서 들꽃 영화상 받았던 이태원,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 이 영화 유통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 영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유통은 했지만 아마 극장에서 한 이틀,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걸렸던 영화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들꽃 영화상이나 들꽃 영화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발굴의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숨겨져 있었던 작품, 대중적으로 유통망에 잘 잡히지 못했던 작품들을 발굴해서 다시 한번 이 존재를 알리자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태원 같은 작품은 이태원이 미군 기지, 뭐 그 미군들이 사는 뭐 이런 동네니까 일종의 기지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곳에서 살았던 여성 3대에 대한 얘기고요. 다큐멘터리고 저희가 다큐멘터리 감독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은 1950년대에 대한 얘기를 역추적한 다큐멘터리예요. 역시 민들레상이라는 다큐멘터리 부분에 우수한 상을 수상했던 작품인데 이 작품들은 제가 상을 운영하거나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영화평론가로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젊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취지로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상영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날이 오겠죠. 다시.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리는 들꽃 영화제 보면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벌새, 또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내기, 김군, 김군, 5.18 광주 문제에 대한, 그다음에 윤희에게, 김희애 씨가 나왔던 윤희에게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 아직도 그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 약 10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영화 1,000만 관객, 500만 관객 이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영화들이 VOD나 IPTV로도 볼 수 있는 작품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극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자기가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런 예술적 지향의 태도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쪽입니다. 자, 집에서 IPTV를 보시는 건요.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거고요. 극장에 가시는 거는 감동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3단계 격상 되느냐 마느냐. 이 3단계 격상되면 아쉽지만 저는 정부가 지금까지 그 두 가지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일부 봉쇄를 하면서 일부 경기 부양을 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선한 의지고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단계 격상 조치를 아마 신중하게 좀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3단계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봉쇄 조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연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주말까지 고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3단계 조치가 격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위기 국면이라는 것이고 사실은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최재천 교수께서인가 대통령이 명령을 하셔서 모든 국민이 2주 동안 2주 동안 자기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를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뭐랄까 좀 진단반, 농담반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외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행동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스스로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남자들이 손을 씻기 시작했다. 의외의 효과예요. 의외의 효과. 한국의 남자들이 그렇게 안 씻었대요. 근데 저도 요즘 굉장히 열심히 씻고 맞습니다. 있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극장에서도 잘 보시면 모든 분들이 굉장히 교양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극장에서 전화하고 막 떠들고 이런 것들 없어진 지 오래고요. 극장에서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만약에 재채기를 하시거나 이래도 다 지침대로 처리하시고 손 항상 씻으시고 극장은 굉장히 방역 단계를 굉장히 다단계로 해놨습니다. 발열 체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놔서 극장은 사실은 안전한 공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우려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잘 지키시는 분들이 또 좋은 관객들이 오시고 영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문화예술계 보릿고개 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버텨요. 어쨌든 버텼다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데 지금 소개된 이 주옥 같은 작품들 이번에 막히고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시 기획되고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영화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획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2년이나 3년 후에 한국 영화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독일의 그 문부상인 모니카 그리터스의 얘기를 가끔 제가 하는데요. 그 모니카 그리터스가 아주 엄청난 양의 재정적 지원을 문화계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일을 좀 내다보는 거죠. 네네.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지원을 해야 2, 3년 후, 4, 5년 후에 문화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인가 그런 것들도 조금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4차 산업시대, 로봇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업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어떤 생활지원에 대한 형태가 시스템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어떤 시기이긴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오동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극장이 문을 닫는다라는 건 극장이 문을 닫는 게 아니고요. 감독, 스텝, 극장 직원, 아르바이트, 식당 다 연쇄되는 일입니다. 좀 정부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을 주지 말고 영화계에 직접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영화계 대부분이 프리랜서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4대 보험이 잘 안 되는 그리고 고정적인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프리랜서가 지원의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노력을 해서 35억이라는 돈을 영화진흥기금을 통해서 만들어서 영화계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들은 기초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신청해서 8월 달에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사태에 비하면 이게 또 한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거죠. 이것들이 조금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장비를 제공한다든가 뭐 할인권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직접 지원의 형태를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재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정부나 대통령께서 고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K컬처니 뭐 한국의 영화 자랑하지 마시고요. 영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발언은 꼭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태를 유발한 영화계를 대표해서 한마디 하시죠. 그쪽에다가. 요거는 저희가 반드시 영화로 추적할 것이다. 영화화시킬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재밌네요. 저널과 많은 역사가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역사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저널은 방송의 뉴스가 1분 반짜리잖아요. 그렇죠, 짧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담지 못하거든요. 영화 다큐멘터리나 영화 극영화가 그 풍부한 뒷얘기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뭐 남산의 부장들을 포함해서 많은 영화들이 70년대 80년대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랬죠.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고요. 요 얘기는 반드시 그 목사 반드시 영화로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서 낱낱이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려면 지금 영화계에 박수와 힘을 많이 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한 주간의 포털스타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또 빅데이터 관점에서 그 흐름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죠.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작가가 휴가를 갔습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지금 마지막 코너인데 소장님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코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밖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네. 한 주가 끝났다. 이러고 좀 뭐 편안하게 제가 이 코너를 보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또 집중해서 열심히 네. 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네. 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어려운데 네. 빅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개개별 사건이나 이슈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큰 흐름을 주고 있는데 네. 이번 큰 이슈, 뭐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살펴보면 단연 이제 코로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다른 정치적 이슈가 많아서 한 코로나가 어휘적으로 48위 이제 요 정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뉴스가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날 방송 원고를 쓰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뭐 굉장히 60명 수준인가 막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 진짜 이 키워드 많이 나오겠고 심각해지겠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예측이 좀 빗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맞아서 지금 완전히 그 뉴스들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실제로 상위 키워드 20개 중에서 12개가 아예 그 코로나19 및 사랑의 교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지배적인 이슈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키워드까지 정리해서 한번 이번 주 5가지 이슈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의 그 2차 대규모 지역 감염이고요. 두 번째가 종교 집단 확진자들이 방역 방해 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정광훈 목사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감염 그리고 네 번째가 아직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전월세값 상승 우려 및 뭐 패닉 바잉 같은 시장의 현상 그리고 다섯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의 일부 권한 위임설 같은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그제 나왔었죠. 네. 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단연코 지금 이 지역 감염 확산. 그러니까 정부도 2차 대유행의 문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1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24명이나 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16,670명이 이제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렇게 사례를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낮은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높은 숫자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14일부터 보면 일별로 103명, 166명, 279명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었던 거고 그래서 8일간 무려 1,90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은 거는 지난 3월 8일 이후에 166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게다가 또 해외 유입은 9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15명이 모두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또 지역 중에서도 특히 서울이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4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확산이 일어나지고 감염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전 10시에 보통 발표가 되는데 뭐 소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다들 이제 뉴스창을 열어서 오늘 몇 명인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 때 희망을 가지면 이제 여행도 갈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나라고 하는데 집에 저희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전부 다 집에 있습니다. 저도 아까 돌밥이라고 하죠. 돌아서면 밥. 저는 미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이슈, 이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큰 것 같은데.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 확산세 꺾이지 않으면 더 정부가 격상해서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이거 오늘 계속 뉴스가 나와서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신데 근데 이 상황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주말 지나서 3단계 거리두기로 거의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확진자와 관련해서 8.15 광화문 집회 얘기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평균치가 이제 5, 6일 정도가 이제 감염해서 있다가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에 또 2주였었거든요. 그렇죠. 2주간 잠복기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사실 8월 초
쯤에 집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다시 날씨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때 역대 최장의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야외에서 무슨 그 공공시설에서 옮는 것도 아니고 행락객들이 나가서 이렇게 그렇게 휴가 중에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지역 감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오히려 그 당시 뭐 사실 밖에 활동한 것도 아니고 많이 모일 일도 없었는데 그랬다는 것은 그 아무래도 종교 모임에서의 감염 확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태원 감염 때처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 방역에 느슨해진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정 집단이 사실 방역은 계속 강화되고 있었는데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벌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확산세도 우려되고 3단계 거리두기로 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됐던 게 아니 정부가 방역 느슨하게 풀고 뭐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뭐 예배 집회 다 허락해 주니까 생긴 문제 아니야라는 공격인데 지금 소장님 분석을 보면 정부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는 방역 대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뭐 강약을 조절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폭증하는 양상을 보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지금 뭐 확진율이 20%라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3단계 격상 흐름도 지금으로선 좀 그렇게 갈 것 더 같습니다. 암담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빅데이터라든지 이슈의 흐름을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감염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제도 안 되고 검사도 안 되고 그 중에는 뭐 탈출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저도 저널리즘 쪽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이 너무 그분들을 적대시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벌어진 상황들이잖아요. 실제 기자들한테 침을 뱉고 방역 요원들한테 너도 얼마 봐라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나를 보면 일단 음모론을 비롯한 게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자발적 검사를 그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의 한 중앙위원이 그 가짜로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음모론을 퍼뜨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선별검사소에서 확진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병원 가서 받았더니 아닌 걸로 나왔다. 이거 다 음모다.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집회 참여자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핍박한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퍼졌는데 이 해당 그 페이스북 게시물이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됐습니다. 공유도 많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동조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부 의사도 이게 막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야외 활동에는 감염될 우려가 없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의사분도 계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 검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도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그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머문 1만 5천 명 정보를 정부가 확보해서 어쨌든 그 지역 그 통신사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검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지난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유증상자나 혹시나 의심되면 익명으로 해서 하라 이렇게 검사받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라도 좀 검사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신천지 이태원 때의 방식으로 해라라고 이재갑 교수도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 앞에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방역을 방해하는 이런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적인 조치 내에서. 뭐 저널리즘 전공하셨다고 했지만 원래 이런 거 전쟁 때 쓰던 거지 않습니까? 흑색 선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선전이라는 개념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이건 전쟁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렇죠. 이거 단순한 게 아닌 이유가 그냥 허위 정보가 흐르는 것과 프로파간다인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정보의 흐름은 사실은 허위 정보가 흐르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지금 보면 방역 방해까지 이어지는 프로파간다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 목사 같은 분도 보면 이거 정부가 오히려 핍박한다고 이거를 가짜 정보 오히려 거짓이라고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수위를 넘어선 그러니까 단순히 허위 정보의 수위를 넘어선 그런 사회적인 위해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장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회적인 위해 행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뭐 양대 포털은 약간 정치적 성향이 다르긴 한데 이 확진자가 누구 전광훈 목사도 감염이 됐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지금? 그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좀 다른 입장을 하는데 이번 이슈는 뭐
통일돼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탈을 가지 않고 매우 이제 그 정광훈 목사에게도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한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 가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정부 방역에 좀 그 무게를 두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 혹은 엄마 부대 주옥순 씨 그리고 차명지 의원 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댓글에 굉장히 많이 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댓글 중에서 이제 가장 공감이 높았었던 댓글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정 목사를 이렇게 마치 이제 악마다라고 이제 비유하는, 네. 아까 이제 그런 농담도 하셨지만 네. 실제 댓글에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이게 죽기를 바란다는 등의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네. 개인적인 표현들이, 그런 감정들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다음 포털 같은 경우인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들 요구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음 포털 같은 경우에 사법부에 관련된 비판이 매우 비중 있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보석 허가한 부분, 네.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를 비판하는 그런 근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739명이나 또 네,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종교 자체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개신교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제 댓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개신교 종교인들도 이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많은 이제 대안도 내놓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번 얘기해보죠. 저희가 오늘 김종대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네. 위임이라는 이상한 말을 써서 네, 혼란을 그렇습니다. 가져겠다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한을 분산했다 해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 국회 정보위 보고니까 이제 어쨌든 그 중요한 네. 뭐 신뢰성 있는 자리였는데, 북한 내부 정세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제 30페이지 분량의 PPT였습니다. 근데 네. 거기서 한 3분의 1 정도가 위임 통치라는 거에 할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김여정 담화문을 북주민들에게 암송시키는 등 지금 후계자급 대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의문스러울 것이죠. 아무 다른 의원들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건강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왔고, 뭐 국정원도 뭐 건강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보고는 하지 않은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일종의 그 찌라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정보지에서 잘못된 게 어제 저녁 저도 받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네. 김정은 유고설이 엠바고 걸려있다 이런 식의 맞습니다. 그런 이 가짜 뉴스들이 또 돌았습니다. 요즘 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가짜 뉴스 도는데, 그런 것들이 돌 정도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태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북한 권력 구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 그것을 우리 그 정보 당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보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대처는 또 발빠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경락 소장이었습니다.